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이제 항부정맥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항부정맥제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시간에 이제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명제는 가능성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환자에게 미리 설명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명제를 가지고 항부정맥제 특성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래스 1C 항부정맥제, 소듐 채널 블로커라고 아까 어제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는 이제 플래케나이드, 프로파페논 이런 약제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템바코나 풀카드 등으로 불리는 이 플래케나이드가 지금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요. 인디케이션은 대부분의 부정맥에 다 쓸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스트럭처럴 하트 디지가 있는 환자에서는 소듐 채널 블로커는 사용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드렸죠. 도수는 50 내지 200mg BID. 근데 한국 사람이 200mg 굉장히 위험합니다. 톡식 도수가 될 수 있습니다. 컨트라인디케이션으로는 GFR이 낮은 환자, 그 다음에 간 기능 나쁜 환자, 신장 간 나쁜 환자는 항부정맥제는 하여튼 굉장히 조심하든지 안 쓰는 게 좋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상동맥이나 하펠리안 환자에서는 금기사항입니다. 또 간혹 가다가 사이너스 노드 디스펑션인 경우에 서맥과 졸도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도 환자에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모니터링은 처방하고 한 1, 2주 이내에 심전도하고 간 기능 검사 정도 해주시면 되겠고 QRS가 길어집니다. 이게 티슈 엑사이티빌리티를 떨구고 컨덕션 벨러시티 느리게 한 약제이기 때문에 QRS 위드스가 25% 이상 벌어지거나 120mm 이상 벌어질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이런 약제들하고 드럭 인터랙션이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Adverse Effect 꼭 기억을 해두고 계셔야 되겠죠. 사이너스 포즈, 그 다음에 뒤에서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Atrial Fibrillation을 치료하기 위해 썼는데 Atrial Flutter로 바뀌면서 AV노드 컨덕션이 빨라지면은 Atrial Flutter의 원톤 컨덕션이면 거의 Ventricular Tachycardia 양상을 띠게 됩니다. 그 이외에 다른 약제하고 AV노드 블록하고 컨비네이션 하는 것이 추천이 되겠고 위장장애 간 기능 이상 꽤 흔한 부정맥이고요. 수면장애나 식은땀 흘린다는 분들도 있고 처음에 약제를 쓸 때는 이게 vestibular ciliary 시스템에도 작용하기 때문에 환자가 이렇게 고개를 돌릴 때 어지럽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한 3, 4일 지나면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또 많이 쓰는 약제가 프로파페논이죠. 리트모놈이라고 나와 있는 약제인데 인디케이션은 똑같은 클래스 1C 항부정맥제이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225 내지 425mg BID를 쓰고 있고요. 컨트라인디케이션 역시 키드니나 간이 안 좋으신 분들, 특히 프로파페논은 플래케나이드보다도 베타블로커 효과가 조금 더 강하기 때문에 특히 노인들에서 사이너스 노드 디스펑션 때문에 졸도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 persistent AFib인데 사실은 대부분 이제 카디오 버전을 요하지 그냥 돌아오는 경우가 없는데 많지가 않은데 이런 소듐 채널 블로커를 처방하고 2주에 환자가 왔는데 환자가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저한테 선생님이 우리 애들 고아 만드실 뻔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냐 물어봤더니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순간적으로 잠깐 실신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고는 없었고 결국 이분은 카타타 오블레이션 받으시고 지금 뭐 8년 이상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계시는데 이런 사이너스 노드 디스펑션이 올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꼭 미리 주지를 시키고 어지러울 때는 운전하지 않도록 주지를 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역시 뭐 모니터링 한번 보면 비슷하고요. 애드버스 이펙트도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베타 블로커 때문에 아스마 어택이나 리코피니아 이런 것이 오는 경우가 프로파페는 종종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대표적인 사이너스 노드 서프레션 현상인데요. 타키브라디가 온 거죠. Atrial Fibrillation을 잡으려고 썼는데 Atrial Fibrillation 터미네이션 되면서 사이너스 노드가 리커버가 금방 안 되면서 쭉 포즈가 옵니다. 이게 심하면 이제 환자가 졸도하는 거죠. 그래서 터미네이션 되기 전에 심하게 어지러울 수 있다는 얘기를 꼭 주지를 시켜주시고 어지러울 때는 그냥 누워 계시면 괜찮을 거라고 얘기하고 절대 그럴 때 운전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차트에도 적어 놓으셔야 되겠죠. 또 한 가지가 이제 use dependency라고 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atrial fibrillation 잡기 위해서 이 class 1C 소듐 채널 블로커를 줬는데 atrial fibrillation이 터미네이션 된 게 아니고 atrial flutter로 바뀌면서 AV 노드 컨덕션이 빠르게 되면은 사실은 atrial arrhythmia를 치료하기 위해서 항부정맥제를 줬지만은 벤트리클에도 작용을 하거든요. 벤트리클에 작용하면서 excitability가 떨어지니까 QRS가 확 길어집니다. 그래서 플러터 원톤으로 바뀌면서 QRS가 넓어지니까 이건 VT하고 똑같은 벤트리클 타키카디와 똑같은 현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디움 채널 블로커 쓸 때는 통상적으로 베타 블로커나 칼슘 채널 블로커 같은 AB 노드 블로커를 컨비네이션 하는 것을 강하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부정맥 사용의 원칙 중 클래스 1C 항부정맥제는 구조적인 심장질환에서는 금기다. 또 소디움 채널 블로커이기 때문에 사이너스 노드 디스펑션이나 서프레션에 대해서 미리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금방 보신 use dependency, 하트레이트가 빠르면 빠를수록 약효가 강해지기 때문에 atrial fibrillation이 flat 1-톤으로 바뀌거나 2-톤으로 바뀌면은 벤트리클에도 작용하면서 QRS가 길어지면서 잘못하면 sudden death를 유발할 수 있는 프로아리스미아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소디움 채널 블로커는 반드시 AB 노드 블로커를 같이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클래스 3 항부정맥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포타슘 채널 블로커죠. 대표적인 약제가 이제 아미오다론, 코다론인데 사실은 아미오다론은 클래스 3로 분류는 돼 있지만 멀티 채널 블로커입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아이온 채널 블로킹하고 있고 AF나 스트럭처럴 하트 디지가 동반된 VT에 사용하고 있고요. AF하고 VT 때 사용하는 용량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 약제는 fat soluble drug이고 체내에 계속 축적이 되는 약제이기 때문에 일단 부정맥이 어느 정도 컨트롤 되면은 미니멀 이펙티브 도즈를 쓰는 것이 좋겠고요. 처음에는 뭐 하루에 200 내지 600mg 주지만은 그 이후에는 200으로 줄였다가 통상 100mg으로 사용하는데 이렇게 로우 도즈를 쓸 경우에도 항상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사용하기엔 가장 퍼턴트하고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약제이지만은 문제는 이제 롱텀 톡시스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심방세동 치료에 있어서는 2차 약으로 지금 빠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컨트라인디케이션으로는 이 리듬 컨트롤이 안 되고 그냥 레이 컨트롤도 어느 정도 아미오다론이 되는데 레이 컨트롤 목적으로 아미오다론을 계속 주는 것은 컨트라인디케이션이고요. 특히 갑상선 이상이 있는 환자에서는 가급적 안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위에서 모니터링 할 것은 QT 프롱게이션이죠. 모든 소디움 채널 블로커가 그렇지만은 톨사드보아 리스크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리버, 렁, 사이로이드, 옵사몰로직 톡시시티, 온몸에 축적이 안 되는 부분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갑상선, 간 기능, 체스트 PA, 안과, 팔로업이 필요하게 되겠고 AF 때는 2차 약으로 빠져 있다. 그리고 EKG는 처음 투약하고 4주 후에 보통 체크를 하는데 QTC가 500 이상 늘어났을 경우에는 반드시 감량을 하든지 끊어야 되겠습니다. 또 와파린하고 드러그 인터랙션이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죠. 그래서 코다론 문제는 장기적으로 사용할 때 한 75%에서 부작용이 발생하는데 특히 펄모너리 파이브로시스가 한 5%에서 올 수가 있는데 이때는 사망률이 일단 심하게 올 경우에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요하고 있고요. 6개월 내지 3개월 내지 6개월마다 체스트 피해를 하도록 그렇게 추천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3개월마다 엑셀 찍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아미오다론을 꼭 지속적으로 써야 되는 그런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6개월 또는 1년에 한 번씩 체스트 PA를 찍는데 환자가 일단 기침을 하거나 이상이 있으면은 체스트를 꼭 찍어보도록 주지를 주는 것이 좋겠고요. 갑상선, 간 기능, 위장장애, 그 다음에 뉴럴로직 애드버스 이펙트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햇빛을 쬐면은 환자 피부가 청동인과 같이 색깔이 바뀌는 그런 문제점들도 있죠. 이게 이제 펄모너리 톡시시티입니다. 펄모너리 파이브로시스 때문에 돌아가시는 환자도 한 3분 정도, 4분 정도 봤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처음에는 그냥 하프펠리어가 나빠졌나 보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이런 CT를 찍어보면 파이브로시스하고 명백하게 구별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연구 논문에 보면은 팔로업 하면서 이런 부작용 때문에 약을 끊게 되는 경우가 이렇게 많고 특히 하이도즈를 쓴 경우에 약을 끊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보고들이 나와요.